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성함은 백경록 교수님이십니다. 고려대학교 학사, 동대학원 석사, 일리노이 대학 박사 졸업하셨습니다. 현재 고려대학교 건축사회환경공학부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우리 시대의 기후변화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강사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방금 소개받은 백경록입니다. 제가 전문으로 하는 학문 분야가 수문학이라는 분야인데요. 혹시 들어보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지구상의 물순환을 연구하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수문학에서 배운 지식들을 응용하거나 우리가 이제 과학적인 발전을 이루는 이제 주제가 다양하게 있는데, 예를 들면은 여기 대전 옆에 대청댐이 있습니다. 그런 거 이제 공학적으로 설계하고 이런 것도 이제 수문학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주제로 잡은 기후변화, 그리고 하천, 이런 것들 이제 다 수문학에서 다루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하는 분야 중에서 조금씩 다양한 주제로 제가 금요일 과학터치 몇 번 강연을 했는데요. 같은 거 하면 재미없으니까 조금씩 바꾸고 있는데, 오늘은 이런 제목으로 한번 강연을 하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과학의 도시인데 대전에 오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강연 제목을 그냥 기후변화가 아니고 우리 시대의 기후변화라고 제가 붙였는데 조금 의미가 제 나름대로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오늘 이제 특히 나이가 굉장히 젊으신 청중분들 많이 계신데, 제가 그냥 희망하는 거는 조금 기후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미디어 통해서 듣는 거하고 조금 다른 생각을 한번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메시지가 한두 가지가 최소한 있는데 그런 말씀 좀 전하고자 합니다. 일단 왜 우리 시대의 기후변화냐?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조금 약간 잘못 알고 계신 것 중에 하나, 기후변화는 아주 예전엔 없던 완전 새로운 아주 우리에게 닥치는 재앙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지구의 나이가 46억 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46억 년의 시간을 이렇게 함축해서 하나의 원그래프로 그리면, 인간이 진화해가지고 현재 호모사피엔스가 돼서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은 정말 찰나에 지나지 않아요. 근데 그 오랜 시간 동안 엄청나게 많은 기후가 변화했습니다. 사실 원시 대기는 뭐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그런 아주 독성 물질로 가득 찬 환경이었고요. 그 기후변화 덕분에 생명체가 다르게 진화하면서 우리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공룡이 멸종한 것도 직접적인 원인은 기후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 기후변화를 가져온 거는 운석의 충돌이지만, 그로 인해서 공룡이 살 수 없는 기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많은 종 중에서 이제 호모사피엔스가 지금의 형태로 진화하게 된 거는 이제 우리가 빙하기를 거치면서 현재 환경에 굉장히 잘 적응하게 됐는데, 그것도 기후변화에 맞춰서 생물이 진화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후는 항상 변해왔다. 그걸 아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기후변화 절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럼 왜 자꾸 기후를 얘기를 하느냐, 자꾸 미디어에서. 그 이유는 한 세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요즘 들어서 기후가 너무 빨리 변한다. 기후는 항상 변하는 건데 서서히 변하면 우리도 사실은 못 느낄 정도지만 진화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시스템이 거기에 맞춰서 적응하게 될 텐데, 마치 따라가기가 벅찰 정도로 빨리 변하는 게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우리 세계죠. 우리 세계 100년 동안 얘기하는, 100년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지질학에서 타임스케일을 얘기할 때 100년, 1000년, 1000년 이상 되는 건 지올로직 타임스케일을 그러고, 우리 인간의 시간 규모는 100년 정도로 보는데,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첫 번째는 당연히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당장 영향을 주고, 특히 우리 자손들한테 영향을 주는 시간이니까 그렇고요.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 100년 동안 보니까 너무 빨리 변하고 있고, 세 번째는 또 이게 과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게, 이 100년 이전에는 우리가 관측을 할 수가 없었어요. 과학이 발전을 못해서. 그래서 우리가 아마 기후변화를 관측해서 과학적 기록을 남기는 첫 번째 세대가 될 겁니다. 우리 전에 조상들은 그걸 못했어요. 근데 우리가 처음으로 관측을 하고 보니까 너무 빨리 변하고 있다. 이걸 후손들한테 알려야 되겠다. 빨리 대비를 해라. 니들
여기 이제 어린 학생들이 있는데 이 학생들이 아마 다음 세대가 오면 정말 뭔가 해야 될 시기가 올 거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기후변화가 중요한 겁니다. 물론 지질학적 규모의 기후변화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고 닥친 문제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후변화는 워낙 방대한 주제니까 제가 뭐 이제 첫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지금 100년 동안의 기후변화, 닥친 기후변화만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기후변화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 제가 다루는 이제 수문학과 관련된 부분만 한정해서 이제 시간을 써도 아마 시간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 강연 이제 범위는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되게 자주 보는 그래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거든요. 하와이에 있는 섬에서 관측을 하와이 섬이잖아요. 하와이에 있는 관측소에서 관측을 하는데 그 관측소가 CO2 농도를 제일 오랫동안 관측한 곳입니다. 지구상에서. 그래서 여기 자료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네, 농도가 굉장히 올라가죠. 네, 맞아요. 똑똑한 학생인데 이 수학 문제 같아요. 어린 학생들이 있으면 그래프 두 개가 합쳐진 것 같죠. 첫 번째는 그래프가 이제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 그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우리한테 큰 영향을 주는 겁니다. CO2 농도가 올라가고 있구나. 어디서 CO2가 나왔을까요? 네, 우리 인간이 뿜어낸 CO2죠. 근데 이 CO2 탄소는 원래 지구에 있던 겁니다. 그거를 인간이 화석연료를 쓰면서 공기 중으로 이제 안정돼 있던 거를 빼뿜는 거죠. 그래서 400 ppm을 돌파했다. 그런 이제 얘기가 있는데 400이라는 숫자에 상당히 의미를 두는 것 같아요.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399 다음 숫자가 400일 뿐인데 근데 어쨌든 400이라는 게 감정적으로 이게 좀 정말 이제 커졌구나 이런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 알고 계신 얘기인데 그래프 두 개라고 했잖아요. 다른 그래프는 어떤 거죠? 그냥 올라가는 게 있고 또 다른 그래프는 진동하고 있어요. 이게 아직 어린 학생들인데 혹시 삼각함수는 아직 안 배웠겠죠? 여러분들이 삼각함수를 배우면 사인 곡선이라고 있는데 그거하고 비슷합니다. 사인 곡선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이 진동하는 주기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시면 이 진동 주기가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이 그래프가 너무 조밀해서 잘 안 보이는 것 같긴 한데 1년 단위입니다. 1년. 혹시 왜 그런지 추적할 수 있는 학생 있어요? 아니면 뭐 청중분들 이게 이 폭은 비슷한데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식물들이 숨을 쉬어서 그렇습니다. 여름에는 CO2를 많이 흡수하고 겨울이 되면 이제 광합성 작용이 이제 늦춰지니까 오히려 호흡을 하고 우리 동물처럼 뭐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진동하고 있고요. 북반구의 여름이 남반구의 겨울이죠. 그 남반구의 겨울이 북반구의 여름이고 그래서 남반구 측정하면 이 스파이클이 반대로 갑니다. 자, 이것도 많이 보던 그래프죠. 온난화. 기후변화에 대해서 조금 잘못된 상식 중에 하나가 뭐냐. 아까 말씀드린 거 하고 또 한 가지는 기후변화는 곧 지구온난화다. 요거 약간 부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온난화라고 하는 거는 기온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이 그래프 보시면 이제 기온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는 지난 100년 이상 동안 지구의 평균 기온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아노말리라고 하는 거는 평균 대비 얼마나 변동성이 있냐 하는 겁니다. 기온이 올라가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근데 기온이 올라가면 다른 것도 다 따라 변합니다. 기온하고 예를 들면 습도하고 뭐 기압하고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것만 올라가고 다른 건 안 변한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난화가 된다는 것은 이거에 따라서 다른 어떤 결론이 날지 어떤 영향을 줄지 그걸 이제 파악하는 게 어려운 거죠. 그리고 다 있다 연결고리처럼 이제 모든 문제가 연결되어 있다는 게 중요하고요. 이 그래프 보시면 두 가지를 그려놨는데 하나는 지표면의 에어 템퍼러처 그래서 땅에서 한 2m 정도 되는 데다가 온도계 갖다 놓고 공기 온도를 잰 겁니다. 보시면 계속 올라가고 있죠. 파란색은 바다 온도입니다. 바다 표면의 온도. 그것도 올라가고 있죠. 근데 두 개 기울기가 다릅니다. 기온이 더 빨리 올라가고 있습니다. 해수면 온도보다. 왜 그럴까요? 예? 빙하가 새로운 가설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영향도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물을 덮이는 게 공기를 덮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과학 시간에 아마 그런 거 배웠을 거예요. 비열. 그래서 물이 조금씩 이제 덮이는 거에 비해서 기온은 더 빨리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어떤 사람은 두 개 다 빨리 올라가는 것보다 그래도 바닷물이라도 천천히 덮여지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지구 평균이고 대기하고 바다하고 사이에 이 균형이 깨지면 어떤 일이 또 생길지 국지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생겨요. 그래서 꼭 좋은 건 아니다. 그 말씀 드리고요. 뭐 올라가는 건 다 아는 건데 조금 자세히 보시면 좀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다하고 기온하고 다르다는 거고 그 다음 기온만 보더라도 쭉 올라가다가요. 한 1930년 이 시절부터 상당히 안 올라가는 시기가 있어요. 쭉 그냥 평탄하게 가다가 또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대해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우리가 1년 중에 이제 되게 더운 그러니까 하루 중에 제일 더운 때가 낮이죠, 그죠? 그리고 제일 기온이 떨어질 때는 새벽인데 그때 기온을 비교해 보면 그 차이를 이제 일교차라고 그러잖아요. 1년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높은 때하고 제일 낮은 때를 또 이렇게 그려봤어요. 저건 이제 평균이고 그랬더니 보시면은 제일 낮을 때 온도가 최대 때보다 훨씬 더 빨리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얘기는 뭐냐면은 일교차도 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일교차가 줄어드는 겁니다. 자, 이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몇 가지 이론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두 가지만 소개드리면은 도시화. 인간들이 많이 살게 되면서 도시화가 되면서 이제 열섬 현상이라고 들어보셨죠? 도시가 열을 가둔다. 그럼 열을 가두는데 그 열이 원래는 열섬이 없으면 밤이 되면 태양이 가져지니까 빨리 식어야 될 것이 잘 안 식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온도가 계속 가고요. 그래서 낮에는 뭐 옛전하고 큰 차이가 없고 그래서 일교차가 이렇게 된다. 그런 게 있고 그럼 농촌 지역은 어떻습니까? 농촌 지역은 100년 전하고 차이가 뭐냐 하면 농업이 되게 발달했는데 식량 생산량이 급속도로 증가한 이유 중에 하나가 관계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계시설 하면 잘 모를 수 있는데 농사를 지을 때면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물을 예전에는 아주 원시적으로 공급했는데 지금 수로가 전 세계 어디라도 거의 다 잘 되어서 물을 잘 공급합니다. 근데 이게 기후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식물들이 광합성을 잘하고 공기 중으로 증산이라고 하는데 수분을 많이 뿜어낸다는 겁니다. 낮에. 그래서 더 따뜻해질 될 만큼을 그게 식혀줬다. 그런 식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온난화가 곧 기후변화는 아니다 말씀드렸고요. 그럼 온난화라는 게 어떤 경향이 있잖아요. 뭐 올라가네요. 그러면은 다른 것도 어떤 경향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게 약간 축이 가려졌는데 흐려짐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저 그래프는 뭐냐 하면요. 1960년부터 90년까지 지금 자료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태양 에너지가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원동력이잖아요. 그 땅에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 양을 측정한 겁니다. 보시면 되게 재밌죠. 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흐려짐, 뭐 글로벌 디밍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흐려짐이라고 그냥 표현을 써봤습니다. 그러면 태양이 약해졌나?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 자체가 줄어들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태양 에너지는 똑같고요. 태양도 수명이 있다고 하는데 뭐 그거는 굉장히 오래는 갈 거니까 유한하긴 하지만 당분간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지구의 대기권 바깥에 들어온 양은 똑같아요. 그런데 땅바닥에 도달한 양이 지금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이 공기 중에서 뭔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네. 그 중에 하나 이제 이것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는 게 지금 이게 우리나라 한반도 사진인데 먼지가 가득하죠. 뭐 황사나 미세먼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전 세계적으로 공기 중에 이런 부유물질이 많아졌습니다. 공업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에어로졸이 많아지면서 첫 번째는 이제 투과를 잘 못한다.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하고 있죠.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저 시기를 한번 보시면 1960년대, 90년대 그죠? 그때 좀 관측이 됐으니까 아까 제가 이 시기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별로 기온이 안 올라가요. 겹칩니다, 시기적으로. 그래서 저기
오히려 안 올라갔던 시기가 지구 표면에 도달하는 복사 에너지가 어떻게 좀 차단이 돼가지고 그런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게 그 다음 자료를 이제 가렸던 거 이제 보여드렸는데 최근 들어서는 다시 복사 에너지가 올라갑니다. 여기 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왜 그러냐? 그 중에 큰 것이 인간의 노력들이에요. 공업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느 나라들 막론하고 대기가 되게 오염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기를 깨끗하게 하려고 환경적인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깨끗해졌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지표면에 태양 복사 에너지가 더 잘 들어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시 지구가 지금 밝아짐으로 들어갔고요. 지금 기온도 다시 급속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되게 역설적인데 우리가 환경을 위해서 공기를 깨끗하게 하려고 했던 노력이 이것만 놓고 보면 오히려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시킨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 다르게 좀 해석을 해보면 그것보다는 원래 지구가 더 뜨거워졌어야 할 것을 그만큼 먼지가 많아서 조금 늦춰졌던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스템은 계속 복잡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 그래프를 보시면 지구 대기 꼭대기에 들어오는 에너지하고요, 지표면 바닥에 도달하는 에너지의 차이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건 이제 서울 지점입니다. 우리나라 자료고요. 아까 앞에 보여드렸던 일본 자료거든요. 위에 이제 저 사인 곡선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게 대기에 들어오는 양이고요. 이쪽 축이 그 값을 표현하고 있고 지금 축이 일부러 제가 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네. 예. 요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 밑에 파란색이 이제 지표면 양인데 요거는 오른쪽 걸 읽으시면 됩니다. 되게 가까워 보이지만 사실은 제가 좀 잘 보이시게 줄였기 때문에 그렇고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점점점 지표면 도달을 하는 양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 차이는 얼마만큼이냐? 그건 이제 대기 중에서 흡수를 하거나 아니면 공기 중에 어떤 물질이 마치 거울처럼 반사해서 옷으로 되돌려 보내는 거죠. 그 차이가 꽤 큽니다. 여기서 약간 또 옆으로 세서 왜 지구로 들어오는 에너지가 또 이렇게 쌓인 곡선일까요? 혹시 아는 분 계십니까? 이거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건 태양이 그렇습니다. 태양이 주기를 갖고 있습니다. 한 11년 정도 주기를 갖고 있다고들 하는데 11년마다 태양의 활동이 강해졌다가 약해졌다가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최대값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때 태양풍이 강하니까 전자기기가 많이 파손될 거다. 아마 몇 년 전에 그런 뉴스 보셨을 겁니다. 예, 그게 11년마다 하면서 돌아오는데 옛날엔 큰 문제가 안 됐어요. 전자기기가 별로 없고 위성도 별로 없었으니까 점점 앞으로 문제가 될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질문은 많은 에너지가 대기 중에 포함이 되거나 아니면 우주로 되돌려 보내는데 이 두 가지 추측이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만약에 대기가 이 차이를 점점점 많이 품게 되면 지구 온난화죠. 그런데 두 번째로 반대로 대기 중에 물질들이 아까 뭐 먼지가 됐든 뭐가 됐든 우주로 에너지를 다시 되돌려 보내면 지구는 시원해져야 됩니다. 둘 중에 어느 것이 맞을까요? 우리 잘 모릅니다. 사실은 둘 다 합니다. 둘 다 역할을 하는데 지역에 따라 다르고 위도에 따라 다르고 굉장히 복잡하겠죠.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좀 이용하면 스파이스 프로젝트라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게 이제 한 가지 노력 중에 하나인데 지금 지구 온난화가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런 걸 좀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지구를 좀 지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스파이스 프로젝트에서 하는 거는 성층권에다가 작은 입자들을 쏘아 올려 가지고요. 걔들이 돌아다니면서 태양 에너지를 들어오는 걸 이렇게 거울처럼 반사해서 우주로 보내는 겁니다. 성공하면 좋겠죠. 여기 꽤 유명한 대학들,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만한 옥스퍼드, 캠브리지 대학 다 참여하고 있고요. 이건 영국 프로젝트인데 뭐 미국도 이런 비슷한 거를 하버드에서 하고 있다고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온난화 말씀드렸고 흐려짐 말씀드렸는데 또 한 가지 트렌드 또 말씀드리면 잔잔해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람 불잖아요. 근데 바람의 이제 세기를 풍속이라고 하는데 풍속하고 비의 양, 강우량이 아마도 기온하고 제일 오래 우리가 기록을 갖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풍속 기록은 굉장히 오래 있어요. 근데 보시면은 이 비슷할 것 같은데 풍속이 점점 줄고 있어요. 바람 세기가 약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건 이제 논문에서 나온 거를 제가 발표했는데 저 점들이 대부분 파란색이죠. 파란색은 마이너스 값입니다. 풍속이 다 줄어드는 지점들을 표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건 이제 저희가 발표한 이제 우리나라 자료인데요. 풍속이 줄고 있죠. 그럼 풍속이 왜 줄까요? 풍속이 준다는 얘기는 기압차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럼 왜 옛날하고 또 기압차가 달라집니까? 공기 덩어리들의 온도 차이가 또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다 연관돼 있고, 그럼 공기 덩어리가 또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죠. 막 움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걸 영어로 스틸링이라고 하는데 이런 현상이 있고요. 근데 또 재미있는 것은 스틸링은 꽤 잘 알려진 현상이고 지금 사람들이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발표한 건데 2000년 들어서부터 다시 회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처음 이제 회복하고 있는 것 같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다 회복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럼 옛날 기후로 돌아가는 거냐? 그건 아니고요. 지금 겉보기에 풍속만 다시 조금 올라가는 것 같지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고 기존과는 다른 기후 상태로 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건 보시면 이제 기온 말씀드린 것처럼 풍속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동아시아 전체에 대한 이제 기온의 공간 분포, 공간 편차를 분석한 것들입니다. 또 한 가지 트렌드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증발 아시죠? 증발. 물이 땅에서 대기로 움직이는 걸 증발이라고 하고 반대를 비라고 하죠, 그죠? 증발하고 비는 반대입니다. 증발을 사람들이 비의 양은 쉽게 재는데 증발량도 사람들이 재고 싶었어요, 옛날부터. 어떻게 재면 될까요? 사실은 측우기 반대로 하면 됩니다. 측우기는 빈통을 갖다 놓는 거고요. 증발량을 재려면 측우기 같은 데다 물을 채워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가서 얼마만큼 줄었는지 재면 되는 거죠. 그걸 증발 접시라고 하는데 이렇게 원래 있던 데서 눈금이 얼마 내려갔는지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 지구 온난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기온이 이제 올라갈 텐데 그러면 증발량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따뜻하니까 많이 증발됐겠죠. 그죠? 아마 그런 경향이 있을 것 같다. 근데 자료를 보면요. 이런 거 증발 접시 갖고도 좋은 이제 학술지라 그러죠. 저널에 쓸 수 있습니다. 이거 네이처에 나온 논문이에요. 시베리아하고 미국에서 이제 설치되어 있는 증발 접시를 봤는데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 생각하고 완전히 반대죠. 그래서 이걸 사람들이 증발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이건 우리나라 자료인데 우리나라도 줄고 있어요. 그게 막 설명이 어렵죠. 늘어나야 되는데 반대로 되고 있고 전부 역설입니다. 이건 중국 자료고 거의 다 줄고 있습니다. 그럼 왜 주느냐? 이걸 증발의 역설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많은 이론들이 필요합니다. 저런 피터슨 이런 사람들은 그 사이에 구름량이 늘어났더라. 우리가 보니까 구름량이 늘어나고 일교차가 줄어들었다.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같은 맥락이 있고요. 그게 증발 접시 증발량이 주는데 영향을 줬다. 이런 의견을 줬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풍속이 준다. 풍속하고 증발량 되게 관련이 많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면 증발이 잘 돼요. 여러분들 겨울에 추운 날 이렇게 걸어가실 때 바람 많이 불 때는 얼굴이 좀 따갑고 건조한 게 느껴지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수분이 순간적으로 많이 증발해서 그렇거든요. 똑같은 물리 현상이 일어나는데 풍속이 줄었잖아요. 그것 때문이다. 또 어떤 사람은 아까 그 지표면 일사량이 줄기 때문에 흐리기 현상 때문에 그렇다. 근데 다 그럴듯한데 100% 설명들을 못해요. 어떤 경우는 설명이 되는데 어떤 건 안 돼요. 그래서 과학이 어려운 겁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이런 학자들은 그건 증발 접시 증발량이 준 거지 실제 지구의 증발량은 반대로 늘어났을 수도 있어. 이런 의견을 냅니다. 근데 상당히 그럴듯합니다. 제가 가져온 유일한 수식인데 이게 잠재 증발시킬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근데 실제 증발된 양은 이거보단 항상 작아요. 그죠? 왜냐하면 물의 공급이 항상 충분하지는 않으니까. 그럼 그 차이만큼 에너지가 남은 겁니다. 증발시키는 데 들어갈 에너지가 남았으니까 그게 델타 H입니다. 그럼 요 에너지는 어디다 쓰느냐? 여기 옵니다. 요 에너지가. 그래서 실제로 저 증발 접시 부분에 그 남은 에너지를 가지고 그 차이를 주기 때문에
원래는 이게 고려가 안 되면 말씀드린 잠재 증발량하고 증발 접시량하고 같아야 되는데 아주 되게 간단한 식입니다. 그 에너지 차이 때문에 이게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건 이거 중학교 수학이거든요. 이걸 해보면은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참값인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요게 증발 접시량이잖아요. 요건 참값이고 보세요 여기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그 얘기는 요게 늘어나면 저거는 주네. 그러니까 증발 접시가 늘어나면 참값은 줄어들었다. 반대로 지금 증발 접시 증발량이 주니까 참값이 늘어났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저분들이 해서 저것도 네이처이라는 겁니다. 식 몇 개 별로 어렵지 않은 식 갖고도 네이처, 사이언스 이런 데 여러 문제 쓸 수 있어요. 네, 생각만 잘하면. 네. 자, 그럼 이제 강수량 B. B는 어떨까요? 기온이 늘어나면 한번 맞춰보시죠. 강수량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늘어날 것 같습니다. 예? 막 이제 통일이 안 되셨어요. 근데 이게 제일 어려워요, 사실은. 강수가 늘어날 것인가. 자, 기온이 어떠해지면 제가 하는 게 물순환이라고 했잖아요. 그 물은 돌고 돕니다. 그런데 증발도 빨리 되고 이제 그런 움직임도 빨라질 거고 비도 많이 내릴 거고. 그래서 한정된 시간 안에서 지구상의 물의 양은 질량 보존 때문에 유한하다고 보면 근데 걔들이 더 빨리 돌 거니까 한 지점에서 내가 받는 비의 양은 많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꼭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따뜻한 공기가 물을 머금을 수 있거든요. 예, 공기는 물을 머금잖아요. 그게 수증기인데 그럼 지가 머금어 버리고 빗물로 안 내려보내요. 근데 그 머금을 수 있는 능력은 온도의 함수거든요. 그 따뜻한 공기는 훨씬 더 많이 머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복잡한 게 위도에 따라서 기온이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순문학자들이 미래에 우리나라 수자원 양을 예측하기가 어려워지는 건데요. 몇 년 전에 저희가 이제 가뭄 얘기 많이 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보시면 물환경은 굉장히 위기에 있어요.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자원이 굉장히 개발이 많이 돼가지고 도시에 계신 분들이 별 불편 없이 쓰는데 사실 이제 자료를 보시면은 건조한 지역은 점점점 건조해지는 것 같고요. 예, 비가 많이 온 데는 더 많이 와서 이제 수재가 많이 나는 것 같고 비가 또 안 올 땐 되게 오랫동안 안 와요. 옛날보다. 또 한 번 오기 시작하면 왕창 와서 피해를 주고 실제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자료인데 서울에 우리나라 6.25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1년 동안 내린 강수량을 쭉 그린 거고요. 저걸 쭉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렇게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평균은 그렇게 안 변했어요. 근데 비가 많이 오는 해는 왕창 오고 적게 오는 해는 좀 적게 오고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게 이제 의미하는 바는 대처하기가 점점점 어려울 수 있다. 예, 이게 계속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조금 마무리를 하려면 첫째, 기후라는 거는 늘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후변화가 새로운 거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항상 변해왔습니다. 기후변화는 우리의 적, 그렇게 받아들이실 개념이 아니고 이거는 자연현상의 일부. 우리가 알고 대처하고 적응해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생존할 수 없는 대상. 그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고 우리한테 당장 닥친 문제는 지금부터 100년 정도 시간 규모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그걸 잘 예측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관측 그리고 연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정도 지식을 쌓는 데까지는 우리가 첫 세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현대적인 관측을 갖고 있는 첫 세대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거고 그리고 연구도 많이 해야 됩니다. 여기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과학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연구 많이 하는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미래에. 그리고 이제 공학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과학적인 사실을 근거로 해서 변하는 환경에 맞춘 설계를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공학자는 과학적인 설계를 하고 있지만 지금 변하는 환경, 미래에 대해서 설계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계속 꾸준히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댐을 짓는다 그러면
한 1, 2년 쓰고 셀 게 아니잖아요. 100년씩 갈 수도 있는데. 자, 마지막. 요즘 이런 데 투자 많이 하죠. 풍력 발전, 태양광.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설치해 가지고 한 2, 3년 쓰다가 다 썼다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게 사실은 투자할 때는 몇십 년을 써야지 투자 비용이 회수된다 이런 계산을 해서 쓰는 건데 그걸 설계할 때 풍속의 변화가 없을 거라고 아마 볼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지금 전 세계적으로 풍속이 계속 줄고 있으면 나중에 가서 안 돌아가면 그죠? 이런 생각을 해야 되고 지구 흐리기가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흐려지면 이거는 이제 못 쓰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는 항상 자연의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해서도 저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일을 할 때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 일단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